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필름 누아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름 누아르는 1940년대 그 미국에 그 주로 많이 유행했던 그런 장르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르 영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호러라든지 또 갱스터라든지 또 누아르 영화 이렇게 그 또 뮤지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죠? 예, 그런 것이 다 장르 영화인데 그 장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장르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재활용하게 되면은 다시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들을 하나의 관습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장르는 이렇게 써 있죠. 장르는 내용과 형식의 유사성, 그 반복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기 있는 영화들의 어떤 내용 또는 형식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됐을 때 그 그 패턴을 이제 장르라고 합니다. 써 있죠. 반복된 내용과 형식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습적인 영화를 말해요. 아주 관습적인. 그리고 또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년대 헐리우드가 20년대 20년대에서 이제 40년대 후반, 48년대까지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거의 헐리우드의 영화를 제작하고 또 배급하고 상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독점적으로 했어요.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 시스템이 만드는 영화를 말합니다. 이거의 반대는 이제 작가주의 영화로 어떤 어떤 그 대기업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어떤 개인 예술적인 그런 예술적인 어떤 방향을 가진 개인이 만든 그런 영화, 창의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영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작가주의 영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런 뭐 넷플릭스나 헐리우드 영화를 대부분 보죠. 요즘에도. 그래서 장르 영화를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르 영화는 이제 뭐 이렇게 멜로드라마, 뭐 갱스터, 뭐 공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아까 말했던 어떤 이런 반복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패턴을 우선은 이제 캐릭터에도 패턴이 있어요. 캐릭터. 그래서 갱스터 영화에는 뭐 카리스마를 넘치는 보스라든지 금발의 애인이 나온다든지 또 필름 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시니컬한 사리 탐정이라든지 또 빠무 빠텔의 캐릭터가 나온다든지 또 멜로드라마에는 굉장히 희생하는 어떤 여성 상이 나온다든지 또 그 반대로 가부장적인 남자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멜로드라마에서는 그런 그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현 그 체제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캐릭터로 나오죠. 예,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짜는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스크롤볼 코미디 이런 것들은 뭐 버르장머리 없는 부잣집 외동딸이 나온다든지 또 고집 세고 괴팍한 캐리우먼이 나와서 뭐 남자들과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제 재미를 또 주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장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어떤 이미지, 도상을 보게 되면은 서부 영화, 웨스턴에서는 이제 총, 말 이런 게 꼭 나오고 황야가 나오고 또 뮤지컬에서는 당연히 춤과 노래가 나오죠. 갱스터 영화에는 중절모, 뭐 담배, 시가를 피는 모습, 또 자동차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필름 느와르에서도 이제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데 또 비 내리는 도시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도시의 이미지가 많이 나요. 도시 이미지. 피로 누아르는. 그리고 담배 연기로 가득한 술집이라든지 또 이렇게 로키 조명, 음울한 그런 보이스 오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아르의 풍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셋 블루바드에서도 그렇게 이런 음울한 어조의 보이스 오버, 차분한 분위기의 보이스 오버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로키 조명이라든지 그런 또 LA라는 그런 도시의 음울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또 굉장히 그 어둠, 그러니까 느와르라는 뜻 자체가 느와르가 이제 검은색이거든요. 어둡다는 검정이라는 뜻이에요. 느와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느와르 영화는 이 그림자, 어둠이 영화 속에 그 듀를 이루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빛이 들어와서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멜로드라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장르 영화들은 이러한 스테레오타입 이제 상투적이죠. 이런 상투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투적인 그런 캐릭터와 상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멜로드라마가 있고 멜로드라마에는 우리가 봤던 국가의 탄생도 이제 멜로드라마. 우리가 국가의 탄생은 보지 않았네요. 우리는 불복종, 그러니까 불관용을 봤죠. 그리고 이제 뭐 40년대 예수라든지 또 카사블랑카 이런 것이 유명한 멜로드라마고 슬립스틱 코미디는 뭐 찰리 채플린 영화와 버스트 키튼 영화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슬랩스틱 코미디는 이제 이 31년도 이때까지 주로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 전성기 때 무성 영화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모던 타임즈부터는 이제 유성 영화로 나오죠. 버스트 키트는 거의 무성 영화로 나오고, 그러니까 무성 영화 시대가 이제 1927년도까지, 그러니까 27년도에 이제 재즈 싱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유성 영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셋대로에서도 이제 그 20년대에 잘 나가던 그런 노마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갱스터 장르는 이제 30년대에 꽤 유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 호러의 보물도 30년대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킹콩도 33년대 나왔고 또 좀비 영화도 최초의 좀비 영화도 30년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러 영화의 미학은 역시 이것도 20년대 독일 표현주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든지 노스페라투 이런 것이 이제 헐리우드에 영향을 줘서 이런 공포영화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스릴러도 마찬가지. 스릴러도 20년대 독일 표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치랑 메트로폴리스 영화를 만든 프리치랑의 마부제라든지 또 이런 영화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람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알프레드 히치코크죠. 그래서 스릴 영화의 대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30년대도 만들어졌고 이제 50년대까지 계속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사이코가 정점을 일으키죠. 사이코 60년도의 사이코 영화. 그리고 뮤지컬 영화도 이제 뮤지컬 영화는 이제 1927년도 그 유성 영화가 나온 이래로 소리가 이제 그 각광을 받게 되면서 뮤지컬 영화도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년대 뮤지컬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50년대도 많이 나오고 또 서부 영화도 이제 40년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SF 영화도 사실은 이제 그 프리츠 왕의 메트로폴리스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최초의 SF는 이제 달달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너무 영국적인
멜리에스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을 가는 거니까 SF지만은 너무 영국적이에요. 영화적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인 SF 시초 영화는 메트로폴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독일의 이 영화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또 SF 영화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지지난주군요. 예,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에 또 사실 이제 미국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영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7년도 10월 6일 최초의 유성 영화인 재즈 싱어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유성 영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오즈의 마법사 같은 이런 뮤지컬 영화가 나오고, 또 컬러 필름이 이제 등장해요. 1930년대부터. 예. 그리고 또 이제 41년도에 시민 케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영화 사적으로 굉장히 하나의 또 이 큰 획을 그으면서 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 미국 영화의 어떤 영화 미학적인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주기 시작했죠. 예. 그것에 이어서 이런 시민 케인 영화에 이어서 그런 영화 미학적인 그런 미장센 이런 것들을 돋보인 영화들이 이제 필름 누아르라는 것이죠. 예. 시민 케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름 누아르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프랑스어니까. 그래서 프랑스 번역가가 미국의 하드보일드 소설, 이 하드보일드 소설이 이제 주로 그런 탐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폭력물을 굉장히 그런 시니컬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는 그러한 이제 소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하드보일드 소설을 이 블랙 시리즈라고 해서 세르 누아르라고 한 거죠. 누아가 이제 블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필름 누아르가. 그래서 보통 이제 41년도 말타의 메란 영화, 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존 휴스턴의. 여기서부터 또는 또 41년, 역시 또 41년도에 시민 케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58년도 오슨 웰즈의 악의 손길까지 보통 필름 누아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대와 50년대까지, 그죠? 58년도까지 가니까. 근데 40년대에 대일 필름 누아르 영화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빅슬립이라든지 선셋 대로라든지 또 안녕 내 사랑이라든지 노라, 이런 영화들이 대표적인 필름 누아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름 누아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건지, 또 우리가 영화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필름 누아르에 영향을 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당연하게 우리 당시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1차, 2차 그런 양차 세계대전이겠죠, 그죠? 전쟁.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된 거죠. 제가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전쟁은 우리는 안 겪었지만은 코로나 같은 그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겪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전쟁 이후에 영화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심각해졌대요. 예. 사람들이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이고 그렇게 희망적이고 그리고 밝은 세상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비극적인 주위의 비극을 보게 되면서 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다. 현실이라는 것이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밝고
이 낙관적인 영화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현실적인 영화, 보통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해요. 개연성 있는 영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비극적인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둡고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더 인기가 있겠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화면의 축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게 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3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때는 뭐, 그죠? 그 영화들, 그 웨스턴 영화들, 서부 영화들이 이제 30년대가 아니군요. 서부 영화는 40년대 전쟁 이후네요. 이후고 뮤지컬 영화가 이제 30년대 많죠. 이런 뮤지컬 영화들. 그래서 그 전 영화에 비해서 그 억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을 되게 작게, 그 화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익스트림 롱샷이라든지 이런 샷보다는 클로즈업 샷, 이렇게 축소된 샷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롱샷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샷을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전시 경제를 위해서 제작사들의 예산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의 변화, 이 장식의 변화라든지 옷의 변화라든지 자동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이고, 검열이 또 그 전쟁 이후에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검열 완화는 크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세계 그 전쟁 와중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뉴스처럼 그런 뉴스를 계속 영화관에서 봤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본 뉴스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전쟁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상을 목격하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런 범죄나 폭력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게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이제 검열에서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는 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다들 보고 이미 봤기 때문에 뭐 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이제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검열이 좀 완화됐다. 근데 이런 폭력과 뭐 섹스에 대한 검열은 완화됐지만은 반대로 그 이데올로기적인 검열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이제 이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가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또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이 냉전 체제가 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사회에 특히 미국 같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키는 공산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반공적인 또 아니면 이제 친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영화가 아닌 그런 친사회주의적인 그런 영화들은 당연하게 검열해서 금지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던 것처럼 40년대까지 초반까지 영화제작 검열위원회 PCA라는 게 그 헐리우드에 있었는데 그 검열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폭력과 섹스를 주로 검열을 했다고 하면은 전쟁 이후에는 이제는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 측면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력과 섹스에 관한 제한은 다소 완화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47년부터 거의 50년대 내내 그 할리우드의 그런 반미 활동,
반미 활동을 조사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반미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 반대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활동, 공산주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그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년대는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를 그 동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또 청문회 또그 청문회 서게 만들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야말로 그때가 중세 암흑기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필립 누아르에서 음침하고 타락한 사회, 정신병증인 서디적인 인물, 빈번하기라는 도시 범죄, 음모, 물질, 반응주의 등으로 그려진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선셋 블루바드 영화에서도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작가인데 스튜디오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실업을 하는 실업을 갖게 된 그래서 그 실업의 공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메카시즘과 또 이제 그런 그 반미활동조사위원회들의 어떤 청문회 이런 것들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그런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나 감독들을 다 추방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실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또 영화 속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청문회 이후 헐리우드 영화의 30% 정도는 스튜디오 영화사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현장 촬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왜냐면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듀서에게 간섭을 많이 받겠죠. 예. 그러면 이제 현장 촬영을 하게 될 때 훨씬 감독한테 많은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현장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선셋 블루바드도 이 대저택뿐만 아니라 그 현장 촬영이 많았죠. 예. 또 1948년도 파라마운트 판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또 분기점인데 이게 그 스튜디오 시스템,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독과점, 독점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194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는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거대 파라마운트라든지 MGM이라든지 또 그런 그 거대한 제작사들은 뭐 지금까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 제작과 배급, 상영 이 세 가지를 다 독점하는 그런 체제는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파라마운트 같은 회사는 제작은 하지만은 상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급은 또 딴 데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독점하지 못하게 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로널드 레이건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성향의 그런 조합인 미국의 이상을 보존하기 위한 영화연맹 이 세력들의 영향력이 좀 약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스튜디오의 힘이 약화됐다는 이야기고 또 스튜디오의 어떤 검열의 힘도 약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형 스튜디오 영화사 또 대형 영화사에서의 영화 제작과 달리 독립 영화 제작들이 많아지고 그것은 그 PCA가 아까 이거였죠. 영화 제작 검열위원회 검열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름 누아르 같은 영화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 필름 누아르가 나온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영화사들이 소재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감독이 자신의 의식이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식, 그런 그 작가주의적인 영화에 가까운 그러한 영화를 또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1920, 30년대 장르 영화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그 작가, 감독의 어떤 의식과 비전, 개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큰 테두리에서는 장르 영화에 들어가죠. 장르 영화. 그리고 이제 선셋 블루바드도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이제 그 오소멜즈의 스미케인 같은 영화도 이제 당연하게 이 그런 그 대형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죠, 그죠? 네. 그래서 사회의 보수적인 경향, 이게 이 보수적인 경향이 이제 그런 그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수주의 경향 또는 이제 그 약간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통제죠,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 그런 좌파들을 통제한다거나 다양한 그런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던 시대였죠.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좌파 감독들은 사회 리얼리즘에 관한 자신의 견해들을 영화 속에 직접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리얼리즘적인 영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 같은 그러한 영화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반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미국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리얼리즘이 가능했다고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사회주의 보수적인 경향 때문에 이런 그 영화를 못 만들었던 거죠. 대신 못 만들고 대신 피눈 누아르 형식을 빌려서 그 시대를 비판하고 또 은유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직선적이지 않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한층 더 예술의 형식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열은 긍정적인 범죄인의 묘사는 금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그죠?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름 루아르는 범죄자의 주인공을 마지막에 죽게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검열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서사적인 결말, 이 스토리적인 결말은 여전히 미국 그 가치의 모순적인 본질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셋대로도 여기서 주인공이 범죄자는 아니지만은 또 영웅은 아니죠. 반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물일 수도 있고 또 또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끝내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이 총에 맞아서 그 수영장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비극을 보여줘서 검열에 통과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영화 이 선셉대로는 여튼간에 그런 미국 헐리우드의 그런 허상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필름 누아르의 이제 스타일들을 살펴봅시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이 스타일은 당연하게 그 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30년대 후반에 그 표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표현주의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이 독일에서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해요. 예. 헐리우드로 온 거죠. 그 감독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리츠런 이고 또 이 선셋 대로를 만든 빌리 와이더인 것이죠. 또 로버트 시오드막, 또 에드가 울머, 오토 프레밍거 이런 이제 감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들이 이제 미국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전형적인 표현주의 작품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알다시피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한 이야기, 개인의 혼란 이런 것들 전달하죠.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비관적이고 불안하죠. 그리고 인공적인 세트가 대부분이고 다 세트 촬영이죠. 세트 촬영이었죠. 야외 촬영이 없었고, 그리고 그 세트 촬영에서 강한 조명의 대비, 그리고 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됐죠. 그래서 공간은 불안하고 카메라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파편적인 사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더치 앵글이라고 하죠. 사선샷, 또 비틀어지는 앵글, 더치 앵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인데 이런 것의 일부가 필름 느와르의 특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슈레이더라는 이제 그 영화학자는 필름 느와르의 그 양식적 기법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필름 느와르의 특징이에요. 밤장면, 그죠? 누아르 영화니까, 그리고 밤 분위기를 내는 조명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평선보다는 사선, 수직선이 선호됐다. 더치앵글이죠. 또는 때때로 배우와 배경에 같은 비중의 조명을 사용해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배우에만 주로 이제 그 조명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 배경도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배경. 예. 그러니까 미장센이 중요해진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구도상 그 어떤 긴장을 배우의 연기보다 구도상의 긴장을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선호. 그 말은 뭐냐면 역시 이것도 미장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셋 대로에서도 노마의 연기도 중요했지만은 그런 노마 집 대저택의 그런 그 암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미장센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물에 대한 프로이트적인 집착. 여기서도 이제 물에 빠져서 죽죠. 예, 물에 빠져 죽는데 그렇죠. 요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낭만적인 나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 오버죠, 보이스 오버. 그리고 이제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느낌을 강화시킨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비판하는 거죠. 현실의 어떤 암울한 부분,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이 세계를 굉장히 실제 사회 부조리라든지 문제를 가리고 밝은 것만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에 반발을 해서 이 필름 누아르 작가들은 현실의 암울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사실주의적인 역할, 사실주의 영화가 갖는 그런 사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필름 누아르의 시각적 스타일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반전통적인 조명법,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조명법과 다른 조명법이고 카메라 기법. 그래서 반전통적인 조명법이 바로 로우키 조명이죠. 예, 로우키 조명. 그리고 또 강한 명암 대비, 키아로스쿠로 조명이라고 해요. 예, 그런 조명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앵글도 극단적인 앵글을 쓰고, 뭐 로우 앵글, 심한 로우 앵글을 쓴다든지, 또 사각 앵글이 이제 더치 앵글이에요. 오빌리크, 비스듬한 앵글, 또 하이 앵글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하이 앵글은 사람들을 굉장히 나약한, 왜소한 게 보이게 하고, 또 인간을 존재를 무가치하게 보이게 하는, 또 도시의 어떤 임명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앵글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앵글들이 메트로폴리스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느와르 영화에서도 이런 앵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심한 로우 앵글. 그래서 이 선셋 대로에서는 로우 앵글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노마를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그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 앵글을 잡고 촬영을 했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반전통적인 미장센. 그래서 반전통적인 미장센이라는 것은 어떤 화면 배치가 기괴한 위치 화면을 보인다든지, 또 뭐 문창, 층계, 금속 침대틀, 단순한 그림자들 같은 것들을 편집적인 공포로서 화면을 미장센화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물의 불안정함을 미장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 느와르 영화의 시각적인 스타일이다. 기존에 이제 미장센 뭐 이런 그 뮤지컬 영화의 미장센 이런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그 스펙타클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이는 미장센이었고, 우리가 그리피스 영화의 그 불복종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세트 이런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 볼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미장센, 또는 이제 이야기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미장센이라고 하면은, 느와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물의 그 심리를 드러내는 미장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적 리얼리즘,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또는 프랑스 프랑스의 이 아방가르 영화의 영향을 또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또 느와르 영화는 화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미디엄샷, 롱샷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조코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비슷해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그러니까 뭐 이마를 자르고 턱도 자르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클로즈업, 이런 클로즈업들을 이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당연하게 인물을 그 내면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제 샷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 이제 필름 누아르는 카메라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타이트한 타이트한 샷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그런 샷들을 이제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를 안 움직여도, 됐고, 또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그런 샷보다는 약간 마치 우리가 읊조리 듯한 그런 담담한 나레이션과 어울리는 정적인 샷, 대신 정적인 샷이지만은 그 샷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거나 또 특이한, 또 굉장히 이제 그 인물의 그 심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샷, 강렬한 샷들이 있죠. 예. 그런 샷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 움직임을 뭐 역동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와르 영화의 가장 특징은 흑백이란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30년대에 컬러 영화가 이미 나와요. 그래서 40년대는 주로 컬러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40년대 흑백 영화는 사실적인 걸 표현하는 그런 영화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했고 컬러는 이런 환상, 스펙타클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름 누아르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실을 드러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흑백 필름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주의 미학을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와르 영화는 독일 표현주의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프랑스 초현실주의라는 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영향, 그러니까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영향이 바로 현장 촬영이에요. 이제 독일 표현주의는 세트 촬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 누아르는 현장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현장 촬영을 많이 하는 이탈리아 네올리즘의 영향을 또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네올리즘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어떤 사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필름 느와르의 서사적인 기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스 오버 또 플래시백 이런 것들. 그래서 플래시백이라는 것은 그 문학, 모더니즘 문학을 보면은 이제 제임스 조이스 이런 소설가의 문학을 보면은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치 플래시백이 마치 그런 의식의 흐름처럼 현재에서 과거로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플래시백이라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인물의 어떤 그런 심리를 드러내는, 내면을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법은, 플래시백의 기법은 그 인간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자 총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필름 누아르가 서사적인 기법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은 삼각관계에 빠지고 금지된 여성에게 매혹을 된다. 그런 영화들이 많대요. 상하이에서 온 여인, 이중배상,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뭐 이런 영화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캐릭터들은 남자 캐릭터들은 그 애인이 있는 여성, 또 남편이 있는 여성, 그러니까 삼각관계죠. 불륜이죠. 그런 거에 매혹을 느끼고 또 이들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가부장적 지의 법이 금지시킨 대상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 이 남편을 가지고 있고 애인 있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은 어머니 같은 존재로 가부장제의 법이 금지시킨 대상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부장제 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의 질서 뭐 이런 거의 가장 기본이죠. 사회의 질서 기본. 근데 그 질서가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오디푸스 궤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시 프로이드에서 온 그러한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온 내용이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오디푸스 궤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 의존하는 아직까지 마마보이 같은 그러한 남자가 그러한 캐릭터들이 결국은 사회에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사회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당하고 사회에 방해물 또 장애물을 걷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을 바꾸죠. 이제는 어머니에 의존하지 않고 어머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세계, 그 사회 질서의 세계로 사회화가 되면서 자신이 이제 예전의 자신을 버리고 사회인으로서
사회화된 사람으로서 캐릭터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개선이 되죠. 그러면서 해피엔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영화 내용이 바로 오디푸스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머니에 의존하는 남자가 아버지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 질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사회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회의 그런 그 아버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질서를 수용하는 그러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법을 위반하고 그 여성을 욕망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느와르 영화에서의 남성 주인공들은 좀 도착적인 또는 그러한 주인공 또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성장하지 못한 그런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셋 대로의 그 남자 주인공 역시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뭐냐면은 오디푸스 궤적을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오디푸스 궤적.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노마라는 그런 나이든 여자를 에게 의존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은 남자가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여전히 그 어머니의 그 품 속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 의존하는,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어떤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 어머니 품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작가도, 그 시나리오 작가도 로마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치 이제 편하게 자기의 어떤 그 일상을 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그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오디푸스 컴플렉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즉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경쟁 관계를 갖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를 적으로 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남성성을 갖지 못하고 그 어머니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금지된 여성에 매혹되는 남자, 아직까지 이제 성장하지 못한 남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아르 영화에는 이제 주관적 카메라들이 또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필름 누아르의 공간은 항상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리고 대도시는 범죄 요람이고 음성적인 힘의 근거지. 그리고 순진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와 유혹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가 그렇죠. 대도시가 이제 그 과거의 전통의 어떤 시골, 전통의 농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자연과 연결돼 있다면은 이 대도시는 근대화된 대도시를 말하죠. 근대화된 대도시. 그렇기 때문에 그 대도시는 그런 근대화적인 질서, 그 이성의 질서, 또 이제 아버지의 질서, 이런 질서가 있는 것이고, 농촌은 아버지의 질서라기보다도 자연의 질서, 어머니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셋 대로의 주인공도 그런 농촌에서
이 LA로 온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도시, 아버지의 도시, 아버지의 질서가 있는 사회화되는 근대화 속에 근대화적인 질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그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돼서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그리고 부유하다가 이제 그런 어머니의 그 품속에 들어가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대저택에 들어가서 결국 살게 된 상황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마라는 그 인물이 일종의 이제 그런 여기 나오는 그 어머니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거는 일종의 이제 과거에 그런 농촌에서 있어서의 그런 낭만적인 그런 추억,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필름 누아르에서 여성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간주했던 빅토리아 시기의 여성상을 추구했대요. 초기. 그래서 이제 이 불복종도 그럴 것이고, 불복종에는 약간의 이제 그런 톰보이 같은 캐릭터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인내하는 그런 여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초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대공황 시기 이후 또 전쟁이 나게 되면서 이제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고 여자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또 이제 그런 샤넬 같은 그러한 이제 패션 아티스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샤넬이 그런 직업적인 여성 그런 옷을 만들면서 여성들이 이제 그런 훨씬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독립적인 그런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4년도까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최고의 스타의 지위를 만끽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을 영화에 반영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셋 블루바드에서도 노마가 지금은 지금하고 다르게 그런 20년대 또 30년대 그때 이제 자신이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것을 막 추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헐리우드 여배우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성의 어떤 지위들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어느 시기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 이미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검열이 강화되고 또 사회가 보수적이고 되면서 또 독립적인 여성보다 정숙하고 순종의 여성을 다시 선호하게 되었지만은 또 다시 이제 이런 검열이 또 느슨하게 되면서 검열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런 폭력과 섹스에 대한 검열이 느슨하게 되면서 다시 필름 누아르 영화에 독립적이고 강한 그러한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판무 파타릴. 그게 바로 판무 파타릴이에요. 그래서 40년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누아르 영화에서 관객들은 충분히 새로운 여성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신비롭고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판무 파타일이라는 캐릭터이죠. 그러면서 그 캐릭터는 남성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판무 파탈은 판무가 여성이고 이제 파탈이 이제 불어로 치명적인, 페이탈, 치명적인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판무 파탈이라는 캐릭터는 19세기 상징주의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징자들이 다루고 있던 그런 신앙,
문학 또는 그런 회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세기 말 상미주의, 또 상징주의 문학에서 파문 파텔이 나왔는데 유부형 여성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도발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남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숙명적 여인을 파문 파텔이라고 그때 당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와르 영화의 파문 파텔 이미지가 이제 여기서 차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문 파탈 여성의 이미지를 선호하게 된 그런 배경이 아까 이제 그런 근대화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근대화 산업화가 되고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시간관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런 그런 근대화의 변화를 위협을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위협을 느끼고 대신 이 전통에 대해서 향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뭐 실업도 되고 그리고 일도 힘들어지고 또 경쟁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농촌에 있어서의 그런 자연적이고 그런 모든 걸 이제 이렇게 경쟁하기보다는 배려하고 또 돌봐주는 그러한 전통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된 거죠. 전통 시대에 있어서 전통 시대라는 거는 이제 공동체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제 돌봐주는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이제 그런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개인이 뿔뿔이 이제 개인화 파편화가 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 독립하고 일어나야 되는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약한 남성들 중심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보다 자연적인 과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게 되면서 산업화로 상실하게 된 그 이전의 유기적인 사회의 순환적인 리듬, 자연적인 리듬이죠. 그 리듬과 이 여성을 동일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그 시기에 그 유니섹스의 복장이나 양성적인 여성 이미지의 신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또 거리 영화에서 남성을 파멸시키는 그런 파무파트의 이미지가 또 나오고 또 헐리우드에서는 자유분방한 입거리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또 하드보일드 소설의 파무파트의 이미지가 또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배경에 있고 이러한 배경을 또 우리가 이 메트로폴리스 영화에서도 우리가 좀 목격할 수 있었죠. 예. 메트로폴리스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마리아라는 여성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여성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즉, 이 남성들을 보듬어주는 전통의 어떤 이미지, 그런 돌봐주는 그런 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이미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계인 마리아로서, 그죠? 사이보그의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로서 남성을 파멸시키는 그런 파무파텔로서의 마리아가 이 영화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남자들이 처음에 그 인간 그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이미지의 마리아에게 이끌리게 되면서 마치 종교적으로 마리아를 따르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때 이제 그런 이 산업화 시기에 시달렸던 또 도시에서 굉장히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남성들이 그런 따뜻하고 돌봐주는 그런 여성상, 그런 어머니 같은 여성상에 이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그런 여성에 의해서 파멸되는 그런 파무파텔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남성적인 하드보이 소설에 파무파탈이 많이 등장을 해서 말타의 매에서도 그런 주인공이 전형적인 파무파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은 전쟁 전 전쟁이라기 전에는 경제 문화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남성들이 전쟁 통해서 많이 다치고 또 거기서 그 심리적으로 많이 그 상실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 후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시 재탈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 바로 헐리우드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남성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의하려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은 독립적이고 일하는 여성들을 남성의 위협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죽음이나 파멸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셋 대로에서도 이 노마라는 여성을 나쁘게 그리죠. 굉장히 나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그 헐리우드가 이 자신 남성들의 기득권들을 재탈하려는 그래서 강한 여자들을 그러니까 강한 여자와 경쟁을 하기 싫으니까 강한 여자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가 바로 그런 강한 여성의 대표였고 그 강한 여성을 이제 경찰력으로서 결국 그 파멸시키는 그러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영화 필름 누아르였다. 필름 여자 주인공은 파무파탈들이 대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실용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필름 누아르의 여자 주인공인 파무파탈은 이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할리우드가 바로 일하거나 야망 있는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정의 틀 안으로 돌려보내는 시도로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셋 블루바드의 노마는 끝까지 가정으로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지만 이혼을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강한 힘을 계속 그 과거의 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일종의 단죄를 하는 거죠. 단죄를 해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노마에 반대되는 그 여성 베티죠. 베티는 가정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베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일을 하긴 하지만은 또 기존 질서를 중시 여기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남자와 어떤 남자에게 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순종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성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노마는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 이제 당시 헐리우드 또 백인 남성이 중심인 헐리우드의 어떤 욕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예. 재밌죠?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길게 필름 누아르라는 영화 장르를 오늘 살펴봤는데 그 장르라는 것이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독일 표현주의와 또 프랑스의 뭐 인상주의라든지 또 또 아방가르드 이런 영화의 영향을 받고 또 이제 네오리얼리즘의 영향도 받아서 어떤 사회의 어떤 비판적인 역할도 하면서 또
시각적으로는 또 미학적으로는 그런 모더니즘적인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연속 편집을 주로 하는, 그리고 또 그 스토리 고전 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러한 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스토리, 관습적인 할리우드와 대항해서 거기서 대항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또 사회의 어두운 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형태를 단지 사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표현주의적으로 그리는 그런 영화가 바로 필름 누아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름 누아르는 그래서 그런 표현주의적인 면을 통한 일종의 실제 현실의 어떤 참여, 현실의 접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주의와 표현주의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양가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가 필름 누아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장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름 누아르가 이제 현대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도 누아르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이런 누아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